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은 30대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한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김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 김장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결혼 첫 해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김장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까짓 김치, 요즘 세상에 사 먹으면 그만일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라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집안에 곧 죽어도 김치는 1년 내내 손수 담궈서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게 대체 누구냐 하면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수많은 김장을 하며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났고 비록 과는 달랐지만 동아리에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희 두 사람은 앙숙이라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성격도 조금 많이 달랐고 일단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작은 것 하나에도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있고 같이 있으면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웠던 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편이라 사실상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했고 반드시 성적을 내지 않으면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은 다들 연애하고 방학이 되면 유럽이다 미국이다 여행 다니고 부모님 돈으로 어학연수 다녀올 때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 다니려면 학비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기숙사 비용이나 교재 비용 외에도 제가 먹고 쓰는 기초생활비만 해도 정말 놀러 다닐 틈도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반면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정말 돈을 처발라가며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형편도 조금 여유가 있었고 특히 남편의 조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집안 장남이 대학을 간다고 하니 조부모님 지원이 엄청나셨고 이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 자동차를 끌고 학교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공부나 성적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술 마시고 놀 생각뿐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저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 없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재력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 지시로 남편과 제가 한조가 되어 조별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수업을 대충 듣기로 이미 유명했고 조별 과제나 성적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같이 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마이너스였어요. 저는 성적이 정말 중요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학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같은 조가 되었지만 남편은 뺀질대고 놀기만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전혀 해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둘이 공동으로 과제를 해내야 한다는 건 그냥 대놓고 학점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알아서 다 할게요. 대신 이름을 빼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빠랑 달라서 장학금 못 따면 다음 학기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방해만 하지 말고 이번 과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빼고 저 혼자 2명분의 모든 과제를 다 준비했습니다. 과제 발표가 있던 날 저는 혼자 준비한 과제를 들고 강의실로 향했죠. 화면에 준비한 PPT를 띄워놓고 교수님 앞에서 한참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제 옆에 멀뚱멀뚱 서 있는 남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척척 해냈고 심지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의견으로 자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남편과 자료를 공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보내줄 필요도 없었고 전부 제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책임을 지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결국 교수님은 남편의 대답에 만족했고 제 발표도 인상 깊게 들었다며 좋은 평가를 내리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고 아까 대답을 한 거냐고요. 남편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대답을 했을 뿐이고 제가 만든 자료가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서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해맑게 웃으며 제 칭찬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순간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 사람에 대해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저한테 화해하자는 손을 내밀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같은 수업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남편과 붙어 다녔고 수업에 대한 대화나 그 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붙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았지만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졸업은 제가 먼저 하게 되었고 저는 친구들처럼 호주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 과정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을 받아 업계에서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조건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며 경력을 쌓고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이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상 회사 생활을 시작해보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 업무가 적지도 않아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일에 치여 살았고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마자 저한테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제 고생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기우는 양쪽 집안의 형편 탓에 시댁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사실상 시댁 집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실세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기도 하고 아버님 쪽 집안에서 재산이 더 많았지만 정작 시부모님만 놓고 보면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집안에서 돈 버는 일은 시어머님이 거의 다 하십니다. 커다란 식당을 2개 운영하고 계신 어머님은 직원도 엄청 많이 쓰고 계시고 그 규모만큼이나 손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 덕분에 남편은 지금까지 고생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한 어머님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자기 엄마 대신 우리 친정엄마를 더 잘 따르게 된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언젠가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엄마와 180도 다른 성격의 장모님을 보고 우리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다고요. 밖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대요. 남편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식탁 위에 놓여있는 10,000원짜리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전부였고 심지어 남편 생일날에도 미역국은커녕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용돈이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돈이 부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남편은 그런 돈이 아닌 엄마가 집에서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가 결혼할 때 더 필사적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는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되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밑에서 식당 일을 배우고 나중에 물려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3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는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편하게 누워 쉴 수 없었고 계속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셨죠.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생활에 여유가 없고
엄마가 아파서 쉬게 되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 돈 모으는 재주가 없으셨고, 예전에 한 번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아온 재산도 거의 다 날리셨거든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세상 사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결혼하기 전이라면 제가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부모님 치료비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제가 버는 돈이 온전히 제 돈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친정의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만 끙끙 앓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먼저 제 월급을 전부 친정으로 보내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건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하잖아. 당분간 당신 월급은 장모님한테 보내드려. 몸도 안 좋으신데 돈 걱정까지 하면 너무 힘드시잖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저는 원래 결혼하면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었지만 회사 사정 때문에 몇 달만 더 일을 봐주는 중이었어요. 남편 배려 덕분에 월급을 모두 친정에 보내줄 수 있었는데 이런 배려가 나중에 올가미가 되어 다시 제 목을 조르게 될 줄은 몰랐죠. 저희 엄마가 결혼한 딸이 보내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미안하고 염치가 없으셨는지 직접 시장에서 장을 봐서 배추김치와 깍두기 파김치를 만들어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한테만 보내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엄마가 괜히 찔리는 마음에 저희 시댁에도 김치를 잔뜩 보내셨다는 겁니다. 시댁은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따로 김장을 하시지 않고 그냥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이 만드는 김치를 먹고 지내셨어요.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맛이 없지도 않은 딱 식당 김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만들어 보낸 김치는 시어머니 입맛에 딱 맞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보낸 김치를 다 드시고도 저한테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친정엄마한테 김치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식당으로 출근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저한테 친정엄마 김치를 만들라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재료는 얼마든지 구해줄 테니까 저희 친정엄마의 비법 그대로 똑같은 김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얘야 기왕 하는 거 배추김치 깍두기만 하지 말고 파김치도 좀 담거라.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비법 좀 전수해서 같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서 우리도 먹고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김치도 싹 바꿔야겠다.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한 번도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와서 같이 해줬고 점점 그 양이 많아져서 최소 매달 한 번은 100포기 이상의 김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배추김치를 하고 며칠 후에 깍두기를 담그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파김치를 담그는 식으로 한 달 내내 김치만 하다가 제 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맛있다고 칭찬을 하시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제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힘들다며 안 하겠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라 결국 친정엄마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 셈이었어요. 그렇게 3년 넘는 시간을 매년 1000포기 이상의 김장을 해왔습니다. 배추만 한 것도 아니고 깍두기 파김치에 동치미 같은 걸 포함하면 양은 훨씬 더 많았죠. 1년에 딱 한 번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라 가게에서 쓰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김치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김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김치 양이 줄어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였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김치를 담궈야 하나, 언제까지 친정엄마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하나, 정말 면목도 없고 속만 답답했어요.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어머님의 요구는 매번 다양해지고 양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식당에서 김치를 만드는 덕분에 저희 부부나 우리 친정 식구들은 김치 재료를 돈 주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했지만 정작 만드는 양에 비해 우리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양은 세 발의 피입니다. 시댁에서도 먹긴 하지만 대부분 어머님 식당에서 손님들 상에 올라가고 김치를 따로 팔기도 하거나 종종 거래처 사장님들께 선물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아무리 우리 엄마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봤자 몇 달 지나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줘도 도로 아미타불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 그런지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차라리 돈을 조금 적게 받아도 일 편한 곳이 낫다며 금방 도망가시거든요.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초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애가 점점 커져가고 배가 불러오는데 계속 김치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김치에 대해 확실히 못을 박아야겠다. 앞으로 더는 제가 못할 것 같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저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김장 그만해. 당신 점점 배도 불러오는데 무슨 김치를 담글 거야. 식당도 그냥 예전처럼 아주머니들 시키던가 아니면 사서 하면 돼. 엄마도 이해하시겠지.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사실 남편의 이 말은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며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건 자기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그냥 집에서 먹는 김치도 다 사 먹자고 말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말을 들으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웠는데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이미 식당에 그 김치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줘도 너무 맛있어서 또 달라고 하는 중인데 이제 와서 김치 못 담그겠다고 하면 어쩌냐고 하셨어요. 저는 임신 6개월이 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김치를 하라는 말입니까? 정작 어머님은 무채 하나 썰어본 적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말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몸을 하고도 계속 김치를 담궈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다가 애라도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더는 못하니까 앞으로 김치를 사서 먹든 직접 담그시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상한 마음에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식당에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친정에서 남동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니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도 내일 모레면 환갑이야. 어쩜 그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부려먹냐?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집으로 배추 200포기와 각종 재료들까지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그는 재료를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김치 담글 때마다 친정엄마가 거의 매번 식당에 와서 만드는 걸 도와주셨고 제가 안 한다고 하니 엄마도 올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대신 친정집으로 김치 만들어 달라며 재료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전화 받자마자 배추나 다른 재료에 아무도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해놓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친정으로 배추랑 김치 재료 보내셨다면서요? 그래, 시장 갔더니 이번 배추알이 꽉 차고 좋더라. 그래서 100포기만 하려다가 200포기로 늘렸어. 기왕 하는 김에 김치속 좀 넉넉하게 하시라고 해라. 알배추에 넣고 싸먹으면 맛있더라.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사돈 집에 배추를 보내요? 제 상황이 이래서 김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그래, 너가 못한다며? 그러니까 너네 친정으로 보낸 거 아니냐? 너가 못하면 대신 너희 친정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 김치 안 먹고 살 거야? 아니 어머님, 식당에서 쓰는 김치를 왜 저희 친정엄마가 해야 돼요?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사돈이야 어차피 시간도 많잖아. 집에서 노는 김에 김치라도 담궈주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나이 먹고 시집간 딸한테 용돈 받아서 먹고 사는데 딸이 임신해서 일 못하면 친정엄마가 대신 하는 거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생활비 받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에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사과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책임감 없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하여간 없이 살아서 그런지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것 좀 봐라. 헛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친정엄마 걱정이 되면 너라도 당장 달려가서 돕던가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왜 그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엄마가 몇 달 아프셨고 그때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제 월급을 고스란히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 기간이 엄마 건강 회복될 때까지 5개월 정도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용돈 정도만 조금 보내드렸어요. 근데도 그 일을 또다시 문제 삼으면서 저한테 없이 살았다느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산다는 소리를 아직도 하시는 겁니다.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늘 따라 나오는 어머님의 단골 레파토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신 이런 소리 못 나오게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죠. 그 길로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와 함께 김치를 담궜습니다. 200포기 담그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김치 안 가져와? 아직도 다 못한 거야? 하여간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니, 어머님, 다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가져오니? 식당에 김치가 다 떨어져 가는데 빨리 가져와야 한다.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먹으라고 보내셨잖아요. 어머님이 좋은 재료 보내주신 덕분에 앞으로 1년 동안 김치 걱정은 없겠네요. 앞으로도 또 보내주세요. 아니, 그걸 다 너희가 먹으면 어떡해? 식당에서 쓸 김치인데.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져와. 왜요? 저랑 엄마가 만들었는데 그걸 왜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있게 만들어 먹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혹시 맛보고 싶으시면 몇 포기 가져다 드릴까요? 그 정도는 나눠드릴 수 있죠. 뭐야?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결국 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고 그 뒤로 다시는 저한테 김치 담그라는 이야기도 안 꺼내셨어요.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 그 이후에 어머님 대하는 것이 약간 껄끄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확실히 못을 받고 넘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참에 쉴 생각이에요. 아이 낳으면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제가 하루 종일 돌볼 예정이니까 최소 2년 정도는 어머님 식당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못난 딸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 눈치 보게 하고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 이 정도 복수로는 모자라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얼굴 보며 살아야 하니 그냥 넘어가려고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당당한 사람이 될 겁니다. 처음 약속대로 저는 어머님 식당에서 일을 계속 해올 거고 언젠간 제가 물려받아서 하게 되겠지만 김치 때문에 친정엄마 고생시키는 건 끝이에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웠고 아니다 싶은 건 언제든 확실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옛날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살다 보니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실컷 부려먹는 손가락 따로, 애지중지 아끼는 손가락이 따로 있다는 소리죠.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의 가장 안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부려먹지만 아프지 않으니 그게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은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 뿐이거든요. 이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난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고 여기저기 이용당하거나 호구 잡히기 딱 좋은 만만한 사람이죠. 남들이 하는 곤란한 부탁도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고 어지간한 일에는 화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이용당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 범인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어요. 둘 다 마을금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사원이었고 남편은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지점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표창장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조금만 해봐도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머리까지 좋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 실속을 참 못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귀기 전이었는데 저런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는 평생 속 터지고 살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와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함없이 한결같고 책임감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 좋다고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퇴근 시간마다 지하철까지 저를 아무 말 없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싫다 좋다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배웅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못 이기는 척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전혀 없어요. 이 남자가 결혼 후에도 전혀 변하는 거 없이 한결같았으니까요.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고 단 한 번도 사생활로 속을 썩히지 않는 모범생 그 자체였죠. 그런데 몇 해 전 25년 넘게 일을 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해버렸고 남편은 한평생 젊음을 다 바쳤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고졸 출신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고졸 학력으로 이 정도까지 오래 버티고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평가였어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실적이 좋았으니 그럴 수 있었겠지만 결국 고졸이라 지점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구조조정에 칼질을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공부는 시댁 집안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대학 나온 아주버님보다 더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1등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고 전교에서 항상 한 자릿수 안에서 놀았다고 해요. 당시에 학력고사 성적으로 고려대까지 합격해서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었지만 결국 입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고집 때문이었죠. 장손이 잘 되어야 집안이 제대로 서는 법이다. 당시 아주버님은 지방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자 큰아들 길을 죽인다며 남편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켰어요. 물론 시댁 집안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등록금을 전부 부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나라에서 학자금 대출 편하게 받고 대학 공부할 수 있던 시절도 아니고 돈 없는 집에서는 소 팔고 땅 팔아서 겨우겨우 자식 대학 보냈었기 때문에 아들을 둘이나 대학 뒷바라지하는 건 힘들었겠죠.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굳이 딱 한 명만 대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간 우리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대학 공부를 하는 게 맞다면 아주버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었어야죠.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어머님의 결정에 불만 한 번 갖지 않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20살 때 바로 군대로 가게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님 너무하신 것 같다고 답답해했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고생 정말 많이 했고 없는 살림의 아들 둘을 어떻게 대학에 보냈겠냐며 이해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그런 거지 가난이 죄도 아니고 그게 어머님 탓도 아니래요. 자식 대학 못 보내는 어머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며 자기는 괜찮다는데 부처님도 이런 제 남편을 보면 성불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 못 가고 바로 군대를 다녀온 남편은 20대 중반에 마을금고에 취직해서 반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죠. 그런 남편이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던 때였어요. 우리 두 아이들은 그때 전부 고등학생이었고 큰애는 고3 수험생이라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도 집에 말도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죠. 저한테까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투명인간 취급까지 받았으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건 통장 정리하러 갔다가 저를 알아본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그 사실을 전해들었고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남편 얼굴까지 보고 오려고 했는데 아는 척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미친 사람처럼 길바닥을 걸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속을 끓고 있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책상 앞에 앉혀두고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스스로 알아서 그만둘 때만 기다리고 눈치만 주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디 아픈 곳 하나 없고 잔병치레 안 하는 남편이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집에서 멍하게 있길래 어디 아픈가 생각했었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아직 젊잖아. 우리 애들도 거의 다 키웠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 그리고 뭐라든지 먹고 살 길이 없을까? 택배하자. 당신이랑 나랑 같이 택배 배달해도 돈 꽤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취급받으면서 책상 지키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 내일 출근하면 당장 사표 쓰고 먼저 그만둔다고 해. 저는 남편이 기죽어 할까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고 애들도 거의 다 키워놨는데 남편이랑 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랬더니 그 말이 고마웠는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째 태어났을 때 이후로 남편이 우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동안 남편은 얼마나 커다란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건지 짐작이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10수년 동안 혼자 우리 식구를 책임지며 먹여 살려왔는데 한 번도 본인의 그런 처지를 불평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너무 가엾게 느껴져서 저도 똑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퇴직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내가 들어보니 명예퇴직인가 하면 원래 받는 퇴직금에 좀 더 얹어서 준다며? 차라리 잘 됐다.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저는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애가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야.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이다,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이참에 너희가 첫째 사업에 투자 좀 해주면 되겠네. 주변에 체면도 서고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 명예퇴직했다고 걱정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남편 퇴직금을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쓰자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야기했냐? 내 아들한테 말하는 중이잖아. 너는 빠져.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참을 어머님이 퇴직금을 달라는 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일단 어머님을 다시 내려보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당신 퇴직금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고 나니 며칠 뒤엔 아주버님까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꼭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기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같았어요. 나 진짜 이번에 망하면 우리 식구 전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만 되면 완전 역전홈런 치는 거야. 딱 1억만 빌려줘. 석 달만 쓰고 이자 쳐서 갚을게. 처음에는 1억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고, 나중에는 아주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전화통화로 합세를 해서 남편을 공격해댔습니다. 결국 마음 약한 남편이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나서야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전부터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신우까지 그 집안 식구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한테 돈 뜯어가더니 그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나 봐요. 남편은 결혼 전에 혼자 자취하며 버는 돈으로 자기 집세 내고 생활비 하면서 어머님 용돈에 막내 신우 용돈까지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뿐인가요?
아주버님이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되어 남편 자취방에 빈대부터 1년 넘게 백수로 놀고 먹을 때 그때 아주버님 용돈까지 주면서 먹여 살렸던 것도 우리 남편입니다.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철마다 큰아들한테 보약을 지어 보내시면서도 저희 남편한테는 쌍화탕 한 번 사서 보내신 적 없으셨고요. 한 배로 낳아 기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큰아들에게만 모든 정성을 쏟으신 건지 저도 애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이 어머님이 낳은 친아들이 맞나 의심까지 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둘째 아들이 평생 고생해서 벌게 된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고 큰아들과 둘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없던 정도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딱 석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던 5천만 원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미 저희 남편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는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한 상황이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렸고 결제 대금도 하나도 주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형님이나 그 집안 식구들은 몇 달 전에 미리 미국으로 보내놓은 상태였고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돈을 싹 긁어모아서 도망간 거죠. 어머님은 처음엔 자긴 몰랐다고 나한테까지 속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놓고 큰아들이랑 입을 맞추고 저희를 속여 먹었던 거죠. 남편은 얼마 후에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경력을 살리지는 못하고 작은 중소기업 제조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쪽 사장님이 남편이 일하던 마을 금고의 주요 고객이셨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10년 넘는 오랜 시간을 거래하며 남편이 일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신용이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같이 일하자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게 그 상황에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남편은 현장 생산직은 아니었고 격리부서의 부장급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회사를 다니다가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니 한동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이랑 똑같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금고 때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었고 저와 보내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고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집에 오실 때 빈손으로 왔다가 두 손 가득 챙겨 가시는 게 기본인데 이번에는 직접 짠 참기름부터 어머님이 손수산에서 뜯어말린 나물이며 반찬들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오히려 불안했죠. 근데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희 남편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아범 건강은 어떠냐? 어디 아프고 그런 곳은 없지? 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드나 봐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우리 남편 건강을 챙기는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끼던 큰아들 미국 보내고 다시 만나기도 힘든 사이가 되니까 이제서야 착실하게 사는 작은 아들이 신경 쓰이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작은 방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길래 저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고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님은 뭐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잘 된 걸로 알고 나는 먼저 가보마. 어머님은 짐을 챙겨 오시더니 그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려가시게요? 밤도 늦었는데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가볼 곳도 있고 내일 아침에 볼 일도 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다들 건강 조심해라.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 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표정을 보면 분명히 심상치 않은 것 같았지만 남편에게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죠. 제가 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신우에게 전화가 왔고 보통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가씨 웬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를 다 하고. 언니, 큰오빠 한국 들어온 거 알아요?
지금 서울에 있다는데 벌써 한국 들어온 지 1년도 넘었대 글쎄. 기가 막혀서 정말. 그동안 엄마가 집안 재산 다 팔아서 큰오빠 생활비 보내주고 있었다 하더라고. 작은 오빠랑 내가 보내주는 용돈도 전부 큰오빠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니까.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제 남편 퇴직금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 돈을 싹 다 긁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신분도 없고 가져간 돈도 떨어지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막노동 같은 일을 했었다네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고 저는 미국에서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몰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아주버님을 어머님께서 식구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언니, 근데 언니는 아직 못 들었죠? 간 이식 수술 받아야 한다는 소리. 간 이식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도 답답해서 언니한테 말을 해줘야겠다 싶더라니까. 작은 오빠 진짜 바보 아니에요? 어쩌자고 간을 덜컥 기증해준다는 소리를 해. 이미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서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까지 다 받았다 하더라고. 알고 보니 미국 생활하고 한국에서도 고생을 하고 술을 퍼마시면서 아주버님의 간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고 이미 간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를 찾은 이유도 남편의 간이 필요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신우의 전화를 끊고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래, 내가 형한테 간 좀 떼어주라고 했다. 그게 뭐 잘못이냐? 어머님, 그게 왜 별일이 아니에요.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머님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하시는 건데요? 딴 놈한테 주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 살리는 일인데 못할 게 뭐 있니? 괜히 입 놀려서 식구끼리 분란 만들지 말고 너는 이번 일에 빠져 있어라. 큰아들 간 이식 필요하다고 작은 아들한테 간 내놓으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간 이식 수술에 동의 못한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도 당신 나 몰래 아주버님 간 이식 수술하기로 했냐 물어봤더니 아직 확실하게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 찬성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주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까지 저희 집에 달려왔어요. 주말이라 남편과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은 마치 떼인 돈 받으러 온 사채꾼처럼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까지 해가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가 반대할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저는 어머님한테 아주버님한테도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왜 우리 남편한테만 이식을 해달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듯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대체 어떤 애비가 자식간을 달라고 합니까? 앞길이 구만리인 젊은 애들인데 기가 막혀서 정말. 자기 아들 가는 귀에서 달라고도 못하겠고 저희 남편 가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염치 없이 간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한테 빌려간 5천만 원이나 당장 갚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동서 진짜 인정머리 없다. 우리 식구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 난 도련님이 우리 애아빠랑 같은 처지였으면 그까짓 간 정도는 떼어주라고 했을 거야. 다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눠주는 건데 이 난리를 쳐? 하여간 없이 살아서 베풀 줄을 몰라요. 형님 입에서 왜 이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전부터 자기 친정이 조금 먹고 살만하다며 저를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요. 툭하면 가난한 티난다 그러고 제가 입는 옷이나 신발을 보면서 없는 티 내지 말고 좋은 메이커 걸치고 다니라던 사람이 저희 형님이란 사람이죠. 저는 남편 가난하 지켜보겠다고 그 집안 식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뒤에서 입을 쿡 다물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간을 떼어서 형한테 줄 생각인 것 같아 벌써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집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 미안한데 나 형한테 간 못 줘. 처음에 형 아프다는 말 듣고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고 엄마 따라 병원 가서 검사까지 받긴 했지만
나도 우리 집안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야. 내가 병원에 누워있고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형이 우리 집안 다 먹여 살릴 거야? 도련님 겨우 그런 게 걱정이셨어요? 걱정 마시라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다니까요. 형수도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한두 번 당합니까? 내 몸에서 간 빼가고 나면 바로 안면 몰수할 인간들인 거 모를 줄 알아요?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형과 형수에게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자기 형 아픈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며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나한테 그만해. 나도 지금까지 가족 위해서 희생 많이 했어. 근데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 형이 저렇게 된 건 엄마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엄마가 다 책임지세요. 간을 주던 돈을 주던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고, 평생 아무 말 없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던 작은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아주버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진짜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냐면서 징징대더라고요. 저런 게 집안의 장남이랍시고 그동안 내 남편 피를 쪽쪽 빨고 있었나 싶었죠. 그날 집에서 그 인간들을 쫓아내고 며칠 동안 더 전화가 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인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생 순하게 굴던 남편이 화를 내니까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간 이식을 못 받게 된 아주버님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이식을 부탁했지만, 제가 신우에게 듣기로는 그 집 아들도 무섭다며 이식 못 해주겠다고 했나 봐요. 아들도 못 준다고 하는 걸 왜 우리 남편에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안 식구들이랑 인연 끊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도 저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생 뒷바라지하고 살았으면 됐지. 대체 어디까지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빌려준 5천만 원이나 민사소송을 걸든 압류를 걸든 해서 어떻게든 찾아오고 인연 끊어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세상에 별별 미친 또라이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네요. 남편은 물론이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제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 일마다 다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정말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껌뻑 죽는 남자의 그런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었기 때문에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하면, 혹시라도 저처럼 남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하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작년 초였고, 연애 1년 조금 넘었을 때 프로포즈 받고 지난 7월에 결혼했어요. 저와 친한 대학 선배가 남편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선배 하는 말로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착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 제 나이도 아직 20대였고,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연애를 최소 2년, 3년 이상 해보면서 상대방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저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적극적이었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좋을 때였고, 저도 이 사람에게 푹 빠져있던 터라 괜히 연애를 길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 남자는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더 있는 삼형제 집안이었는데,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겠거니 하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사신다고 해서 미리 찾아가 인사 한번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애초에 그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쉽게 인사드리러 갈 수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있을 때 당일날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옛날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고 본인이 집안 장남의 장손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사실 우리 집이 옛날 말로는 종갓집 같은 거라더라. 내가 장남의 장손이라서 너가 우리 집 들어오면 종갓집 맏며느리 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내려가는 와중에 하냐고 따졌었는데 이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요즘 세상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면서 어차피 자기 엄마가 고생하면 고생했지. 우리 때부터는 제사 같은 건 안 지내도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친구의 말처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았죠. 남자 쪽의 아버지가 그 밑으로 삼형제가 더 있고 명절에는 모든 친척들이 전부 저희 시부모 될 사람들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차례 지내고 3일 동안 먹고 떠들며 명절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충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새파랗게 제가 질려 있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집안의 명절 음식 준비도 제가 할 필요 없고 애초에 옛날보다 많이 간소화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엄마가 맡아 하게 되면서 그 위로 2번은 힘들어서 없애버리고 지금은 겨우 3대까지만 조상 제사를 지낸다며 그게 1년에 고작 6번밖에 안 된답니다. 6번 제사라니 저는 그런 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설날과 추석에 차례 지내는 건 별도로 따로 하는 거니까 1년에 총 8번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달 중에 8번이니 거의 매달 지내다시피 하는 건데 만약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제사 때마다 시댁 내려가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실감이 되고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안은 아빠 쪽 친척은 고모 하나뿐이고 그나마도 아빠랑 고모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저희 식구는 명절이 되면 우리 집으로 할머니를 모셔다가 차례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소하게 차려서 할아버지께 술 한잔 올린 다음에 식구끼리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면서 보내는 것이 명절 모습이에요. 제사도 없다시피 하고 그냥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는 평소 저희 집안 저녁 먹는 밥상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반찬 한두 가지 더 올리고 아빠가 밥상에 술 한잔 올리는 것이 끝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쓸데없는 집안 허례허식을 다 없애고 본인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제사 같은 건 지낼 필요 없으니 산 사람들끼리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잘된 집안이라고 말씀하셨대요.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빠와 고모는 다른 이유로 싸워서 그다지 사이가 좋진 않지만요. 아무튼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안은 그런 제사와 명절 준비에서 자유로워졌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챙기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 기일 정도만 간단하게 챙기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엄마는 할아버지 때랑 똑같이 할머니도 챙겨드릴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 집은 명절에 모일 친척도 없다시피 하고 항상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다 보니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종갓집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남자친구 본가에 도착했는데 마당이 넓은 깔끔한 양옥집이었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현관 앞까지 나와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저를 많이 반기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명절에 온 식구 모여있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얼핏 봐도 거의 50명은 넘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이 이렇게나 사이가 좋고 화목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반대로 저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절대 이 집안에 시집 오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대충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펄쩍 뛰고 난리가 나셨어요. 요즘 세상에 미쳤냐면서 아직도 그런 집안이 남아있냐고 절대 그놈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친한 친구 중에 종갓집에 시집간 친구가 있는데 걔 시집가고 나서 제대로 얼굴 한번 본 적 없어. 매달 시댁 끌려가서 제사 지내고 명절 내내 그 집에 하인처럼 일했다더라. 근데 걔네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들어오니까 며느리한테 똑같이 일 시키고 있어. 엄마의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고 편하게 있을 것도 아니라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하면서 살 생각인데 저런 시댁 집안일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다음 날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실수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집에 시집가서 제사와 명절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안 하던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애초에 서로 집안 분위기 자체부터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로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 받고 싸우게 될 텐데 그냥 이제라도 다른 사람 찾아보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더니 남자친구가 사람들 많은 카페 한가운데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를 가지 말라 붙잡았습니다. 보는 눈도 많은데 갑자기 저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말하고 일단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길래 나는 정말 집안 행사 챙기는 착한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좋은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도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남자친구는 포기할 줄을 몰랐고 며칠 후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결혼해서 이 집안 며느리가 되더라도 자기 집안 제사나 명절을 하나도 안 챙겨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할머니나 엄마는 예전 시절에 태어나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고 요즘에는 여자도 당당하게 맞벌이하며 사는 시대인데 옛날처럼 집안일을 전부 여자한테만 시킬 수는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제사 준비를 하든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든 어머님 주도로 시댁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고 집안에서 작은 엄마나 다른 일할 사람들 많으니까 저한테는 큰 일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랍니다. 진짜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다 확인했어.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건 완전 옛날 이야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이야기 잘해서 제사 문제만 중간에서 똑바로 해결해주면 우리가 결혼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하는 그런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집안의 행사가 그렇게나 많은데 맏며느리가 손 놓고 일 안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리셨죠. 제가 중간에서 남자친구 말에 흔들리고 저희 부모님 만류에 또다시 흔들리며 결정을 못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 저를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두 번째로 남자친구 집안에 한 번 더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어머님까지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안 제사 때문에 결혼할까 말까 고민했었어?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집안 제사는 나랑 동서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 제사 지내라고 하면 누가 결혼한다고 하겠니? 그런 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랑 저는 성격부터 직업이나 다른 조건은 정말 잘 맞는 천생연분이라 제사 문제만 아니라면 결혼하는데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계속 불안해하시고 미심쩍어 하셨고, 그냥 이번은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길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 사람과 1년 넘게 만났는데 갑자기 헤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예정대로 결혼 준비가 이루어졌고 몇 번이나 확인을 받은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친정은 가깝고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시부모님이 불쑥 찾아올 일은 없겠다는 것이었죠. 그쪽 식구들이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모임도 많아 보였지만 저희가 멀리 서울에 사니까 시댁 집안 모임에 오라고 부르는 일도 없었어요. 처음 결혼식 올리고 한 달 정도 너무 조용하길래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남편 말이 맞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시댁 첫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도 될 거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당신 혼자 내려가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조금 당황하더니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사인데 가서 얼굴 비추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라도 드리고 오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회사에 반차 내고 오후 3시쯤 출발하니까 우리가 시댁에 도착할 때쯤에는 제사 준비도 다 끝나 있을 거고 저한테 절하라던가 집안 어른들한테 술 따르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가서 친척들한테 얼굴 보이고 인사만 하고 오랍니다. 솔직히 가고 싶진 않았는데 첫인상부터 완전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찍히긴 싫었어요. 남편 말대로 인사만 하고 얼굴 도장만 찍고 오자는 생각으로 저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내려갔었죠. 하필이면 금요일이라 내려가는 고속도로에 막히는 구간이 많았고 겨우겨우 시댁에 도착하니 시간은 오후 6시가 좀 넘어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제사 준비는 다 끝났겠지 생각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어머님과 할머님 그리고 남편의 작은 엄마들까지 이 집안 여자들이 거의 다 모여 전을 부치고 음식 만들면서 제사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어머님 댁 현관에서 인사를 꾸벅하고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전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손을 도와야 맞는 상황 같았지만 여기서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앞으로의 제 결혼 생활이 평생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남편 옆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 최대한 주방 쪽은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할 때부터 집안 행사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날은 그저 얼굴 비추고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 절대로 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시어머니 옆에서 간단한 일이나 거들면서 눈치껏 일하는 척이라도 할 수는 있었지만 작은 일을 시작하면 앞으로 점점 더 큰 일도 저한테 시킬 것 같았어요. 남편 옆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이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작은 엄마가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형님 집안에 맏며느리가 들어왔대서 기대했더니 아주 곱게 자란 공주님이 오셨네. 상전 하나 모시고 살아야겠어. 라면서 저를 두고 비꼬는 듯 이야기를 하셨고 그 와중에 우리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놔둬라 놔둬 괜히 뭐라고 하지 마. 일 시키면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지목까지 다 하기로 했어. 아들 장가 간다는데 부모가 혼사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 분명 둘이 하는 이야기였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저를 두고 빈정대는 소리를 들으니 그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집안 어른들이니 그럴 수도 없어서 핸드폰 보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버님으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왜 일 안 하냐? 집안 어른들 다 일하고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애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 순간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도 제 시선을 피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시집 올 때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너네 시어머니랑 집안 어른들 다 일하고 있는데 왜 너만 여기서 놀고 있냐고? 작은 아버님 말 한마디에 일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고 다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숨죽인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한테만 일 시키고 이 집안 남자들은 술이나 퍼먹고 놀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솔직히 짜증났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말씀을 하셨죠. 그냥 놔두세요. 쟤는 애초에 우리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기로 약속하고 시집 온 애예요. 제사 준비시키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저도 일 안 시키기로 했어요. 자꾸 뭐라고 하면 이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그만들 하세요. 앞뒤 다 자르고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집안에서 저만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작은 아버님이 이번엔 저희 남편 보고 너는 너네 엄마 고생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등신같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왔냐고 화를 내셨고 거기까지 듣고 있으니 더 이상 이 집안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가방 챙겨들고 현관으로 나가자 제 뒤통수에 대고 또다시 집안 어른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 성질 봐라. 어른들 다 있는데 잘하는 짓이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제 욕하는 건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욕까지 하니까 이제는 어른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까지 집안 어른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놈한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머리통을 한 대 후려갈겼죠. 그리고 이 집안 며느리들이 몇 시간째 전을 부쳐서 쌓아두고 있던 광주리를 발로 차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당신네들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 줄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집에선 여자 대우를 이렇게 안 해요. 여자들한테 일 시켜놓고 집안 남자들은 놀고 처먹고 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런 집안 재산은 절대 지내줄 생각 없으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나왔는데 밖은 완전 시골인데다 남편 차를 같이 타고 와서 저 혼자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택시를 불러도 올 것 같지 않아서 살짝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따라 나와서 진짜 가면 어떡하냐고 빨리 들어와 어른들한테 사과하라며 멍청한 소리나 하고 있길래 잘됐다 싶어서 남편 주머니에서 차키를 뺏었어요. 끝까지 저보고 가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사과드리면 해결될 수 있다 하길래 멍청한 남편 머리를 또 한 대 때리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죠. 야, 너는 나한테 이 꼬라지 보여주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꿀먹은 벙어리야? 네 마누라 욕먹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고 등신같이 가만히 있어?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니까 제사 지내고 걸어오던지 마음대로 해. 뺨 맞고 벙쪄있는 남편을 혼자 두고 저만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짐 챙겨서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남편한테 전화가 계속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냥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로 이혼하냐면서 무조건 안 된답니다. 시작부터 이 모양이고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제사 문제로 저를 괴롭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당장 돌아오는 추석에도 시댁에 내려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 말고 집안일도 잘하고 군말 없이 집안 제사도 잘 지내는 종갓집 맏며느리감을 다시 찾으라 했더니 원래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 하네요.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 집안 남자들이 할 것이지 왜 저를 시키려고 한답니까? 그냥 이혼할 거고 집에 들어갈 생각도 없으니까 내가 혼수하는데 들어간 돈만 그대로 다시 돌려달라고 했죠. 며칠 지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더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안끼리 인연을 맺은 건데 너 마음대로 그렇게 제삿날에 깽판 부리고 이혼할 생각이냐 하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어머님과 처음 말했던 약속이 완전히 달라졌고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하고 사는데 그 집안에 굳은 일하러 시집간 게 아니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혼 안 해주면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서 동네방네 집안 망신 톡톡히 시켜드리겠다고 했죠. 결국 남편도 포기하고 시부모 역시 저랑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맘대로 하라셨어요. 혼수로 해간 것들 중에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은 완전 새거나 다름없어서 저희 엄마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중이고 침대나 가구 비용으로 들어간 2천만 원만 남편에게 돌려받은 뒤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 마치고 저는 다시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저희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던 선배도 다니고 있고
그 선배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우리 이혼 과정에 대해 다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앞으로 뼈대 있는 양반 집안 맏며느리 노릇을 누가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멍청하게 속아서 결혼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닐 거예요.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저한테 하지도 말았어야죠. 적당히 속이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에 데려가 눈치 주고 슬금슬금 일 시킬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평생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요즘 여자들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있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짧은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지만 전 남편만큼은 절대 용서 못하고 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